이 작품은 1975년 작품이에요. 1975년작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이 작품은 어떤 이야기냐? 거기다 좀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그냥 우리말로 말씀드릴게요.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다. 이렇게 필기하십시오.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 작품에서 주제는 뭐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달로 인한 소득 격차와 갈등 문제. 다시요.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달로 인한 소득 격차와 갈등 문제. 이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볼 수 있어요. 쓰셨나요?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달로 인한 뭐라고요? 소득 격차와 갈등 문제. 그래서 이 작가는 누구냐? 박완서 작가예요. 박완서 여류 작가죠. 밑에 나오죠. 이분은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을 했지만 한국전쟁, 그러니까 입학하자마자 6.25가 일어난 거예요. 작업을 중단해요. 생계를 위해 취직한 미팔군 초상화부에서 박수군 화백을 만나면서 등단작 나목, 그러니까 벌거벗은 나무라는 뜻의 나목이라는 게 이 되었고요. 이후 분단문학의 수작으로 평가받는 엄마의 말뚝을 비롯해 여러 작품들을 썼어요. 여성 문제를, 특히 여성 작가다 보니까 여성 문제를 많이 쓴 작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보면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상훈과 같이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상훈과 왜 같이 사냐? 내가 좋아해서 같이 살아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상훈이 하는 일이 뭐냐? 맥기 공장 직원. 맥기 공장은 뒤에 가서 좀 나올 때 또 설명드릴게요. 뭐 이해할 때 매에다 기억 있죠? 맥기 공장 직원이고요. 상훈이 하는 일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나의 꿈이 뭐냐? 나의 꿈이 뭐였어요? 인류 재봉사가 되어서 인류 양장점에 고용되는 거예요. 인류 재봉사가 되어서. 예전엔 그 양장점이 되게 유행이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양장점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번째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실직하자 월급쟁이 생활을 면하고 무엇이 되기를 바랐는가? 당연히 뭐예요? 사장님. 아버지가 실직을 하니까 사장님이 되길 바랬고요. 마지막 5번째 문제는 내가 상훈에게 공동의 예금 통장을 준 이유는, 상훈에게 이제 공동의 예금 통장을 주거든요. 읽어보면 폐병에 걸린 동료를 위해 모금에 앞장서라고. 이게 이제 5번째 문제. 폐병에 걸린 동료를 위해서 모금에 앞장서라고.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가 있죠. 나는 주인공이면서 화자죠. 등장인물이. 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인공이면서 화자고, 상훈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훈은 되게 좀 돈이 있는 집안이죠. 근데 가난 체험을 위해서 그 맥기 공장에, 요즘 말은 위장 취업생. 위장 취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부르주아인데 가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위장 취업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두 오빠 뭐 다 나오는데, 여기서 하여튼 나와 상훈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 작품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언제예요? 1970년대 어느 겨울 써놓으세요. 1970년 겨울이고 서울의 산동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1970년 겨울에 서울의 산동네 이야기입니다. 거기 322쪽의 첫 번째 단락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322쪽. 상훈이가 오늘 또 좀 안 입고 꽤 굴었다. 제일 첫째 줄이에요. 찌개 냄비를 열자 두부를 잘게 썬 조각이라 나왔네요. 위에 하필 커다란 멸치란 놈이 올라와 있었고, 그걸 본 상훈이는 허연 멸치 눈깔 징그럽다고 대가리는 따고 넣었으면 어떻게 했냐고 했다. 점잖게 눈살까지 찌푸리며 그런 소리를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 보란듯이 대가리를 따서 입속에 넣고 자근자근 씹으며 대가리에 영양분이 더 많은 것도 모르냐고 대가리를 했다. 멸치가 아무리 커도 멸치는 멸치인데 그까짓 멸치 대가리 달린 파리똥만한 눈깔 따위에 신경을 쓰는 상훈이가 안 입고기도 하거니와
막연히 불안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나와 상훈이 어떤 생각의 차이죠. 우리가 가치관의 차이가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좀 더 이야기하자면 내가 상훈과 그러면 사는 이유는 물론 이제 내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생활비를 절약하는 거예요. 맞죠? 생활비의 전략이에요. 생활비의 전략. 내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둘이 이렇게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전략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로 넘어가냐면 324쪽을 볼게요. 참 배경 묘사가 기가 막힌데요. 324쪽을 볼게요. 자, 거기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세 번째 줄부터 이제 보면, 세 번째 쭉 내려가다 보면, 한 다섯 번째 줄부터 볼게요. 집주인이 새 방에 찾았어요? 324쪽 끝에. 새 방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집주인이부터, 거기 끝에 날 것이다. 그 달라 끝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집주인이부터 그 두 번째 달라 끝에 보면, 이 냄새가 날 것이다. 내 몸에서도 이 냄새가 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고기를 표시해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봐요. 그럼 여기는 뭘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냐? 산동네의 쪽방촌의 묘사. 거기다 써놓았어, 왼쪽에다가. 산동네 무슨 묘사? 쪽방촌의 묘사. 여러분, 쪽방촌을 이렇게 뭐 살지는 않으셨겠지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쪽방촌? 몰라요? 쪽방촌은 저도 이제 옛날에 저기 구시가지 성남 제가 좀 살았는데 거기에 제가 쪽방촌 산 건 아니고 이제 거기 건물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쪽방촌이 저희 집 쪽에 있었어요. 그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제가 인수해서 이제 살았는데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쪽방촌이. 그 뭐 화장실도 따로 없고 그냥 화장실 따로 이렇게 푸세식 같이 생긴 거 하나 있고 그냥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열악해 정말. 제가 하여튼 몸소 봤어요. 쪽방촌이 어떻다는 것을.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보세요. 집주인이 새방에 부엌을 만들어준답시고 추녀 끝에 블록담까지 나오죠. 사이에 뭐 무명폭관 하늘 슬레이트와 루핑 조각으로 여기 루핑은 밑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아스팔트를 칠해서 만든 방수 재료라고 명색이 부엌인 이 속은 침침하고 환기가 안 돼요. 쪽방촌은 환기도 안 됩니다. 늘 연탄가스와 음식 냄새로 숨이 막힐 것 같다. 매캐하고 짜고 고리타분하고 시척지근한 냄새가 밖에서 갓 들어서면 눈이 실 만큼 독했다. 정말 표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잘 썼는지. 이 냄새는 방에도 옷에도 이부자리에도 배어 있었다. 내 몸에서도 이 냄새. 이게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뭐 냄새. 나온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씻어도 그런 그 하층민의 그런 냄새.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좀 보세요. 거기 이 냄새는 방에도 옷에도 이부자리에도 배어 있었다. 여기다 밑줄 쫙 쳐보세요. 이 냄새는 방에도 옷에도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가난한 삶의 구체적 경험을 냄새로 치환한 후, 가난한 삶의 구체적 경험을 냄새로 치환하고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함. 다시 가난한 삶의 구체적 경험을 냄새로 치환한 후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 그러니까 이렇게 후각적 이미지가 이 가난에 대해서는 짱이에요. 그러겠죠? 냄새가 배어있단 말이에요. 후각이잖아요. 후각이라는 게 뭐, 냄새 맡는 거 후각이라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백석의 시를 공부하다 보면 후각적 묘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나중에 2학년 때 배우실 거예요. 하여튼 가난한 삶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을 좀 볼게요. 이것도 연결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읽어봐야 돼요. 그러나 나는 이 냄새를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오빠가 이 냄새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 냄새를 맡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만 남겨놓고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못난 부모 동기에 복수하는 뜻에서도 이 냄새에 길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나부터 하는 것이다. 이 단락 전체 이거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가난의 냄새와 가족의 죽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부터 것이다. 이 그 다음 단락 전체는 이 가난의 냄새와 뭐다? 가족의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자, 그렇게 필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327쪽으로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이 책은 여러분 읽으셔야 되고요. 거기 327쪽에 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 나는 미싱을 놀리며 언제고 양재를 배울 것을 꿈꿀 때가 제일 즐거웠다. 그러니까 이게 미싱하고 이런 걸 양재라고 하는 거예요. 옷다운 옷을 만드는 인류 재봉사가 돼요. 여기다 밑줄 치세요. 옷다운 옷을 만드는 인류 재봉사가 되어 인류 양장점에 고용될 날을 막연히 꿈꾸며 재봉틀을 놀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나의 소박한 꿈이 뭐예요? 아까 문제 나왔죠? 인류 양장점에 취업하는 거였어요. 인류 양장점에 취업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꿈이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그 단락의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지금 단락 있죠?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볼게요. 끝에. 언제고 한 번은 상훈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하긴 할 테고, 그땐 넌지시 맥기한 금반지, 이 맥기의 동그라미, 맥기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아까 제가 맥기 좀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맥기한 금반지를 내 손에 끼워주면서 나오죠? 맥기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짝퉁, 요즘 말 짝퉁. 끼워주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 얼마나 무드가 날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맥기 공장 직원을 왜 설정을 했을까? 그건 뭐냐? 가짜잖아요. 가짜라는 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에요, 가짜가. 누군가를 속이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국에 가보면 이 짝퉁 시장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진짜 같아, 완전히. 정말 재밌는 게, 막 그 애들은 막 흥정을 하잖아요. 막 나중에 100원짜리 흥정을 막 10원까지 가. 100원짜리 10원까지 가는데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가보셔서 중국에 가서 사가지고 가잖아요. 모여서 뭐 어떤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상품이야. 근데 공항까지 갈 때는 멀쩡해. 근데 공항에 가서 이제 그 통과에 딱 지나면 하나가 떨어져. 공항까지 갈 때는 완전히 똑같다니까, 거의.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맥기 공장 공원의 설정은 뭐다?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다. 그거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 허영심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은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겠죠. 우리가 허영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머니와 아줌마가 이제 나오죠. 어머니는 허영심과 거기다가 좀 써놓으십시오. 거기 330쪽 정도 위에다가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에 공간에 어머니 땡땡 330쪽 위에다가 허영심과 체면 어머니 땡땡 허영심과 체면 가난에 대한 혐오 콤마 거리두기 어머니는 허영심과 체면이라든가 가난에 대한 혐오 이런 걸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1쪽 가보세요. 331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 있죠.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두 번째 단락. 331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합심하면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밑에서 셋째 줄 볼게요. 밑에서 셋째 줄. 두 번째 단락. 거기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노염이 가시지 않는. 노염이라는 거는 밑에 나오죠. 늦더위를 말하는 거예요. 늙을 노자에 뭡니까 불탈 염자입니다. 불화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늙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아주 오래됐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 늦더위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게 노염이에요. 아시겠죠?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무더운 날 방에 연탄불을 펴놓고 문틈은 꼭꼭 봉하고 네 식구가 나란히 죽어 있었다.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죽어 있었다. 밑줄 쳤죠? 이게 뭘 의미하냐? 가족의 동반자살이에요. 가족의 동반자살.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이런 거 봐봐도 그런 게 너무 많죠. 막 모녀가 막 이렇게 뭐 하여튼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차를 몰고 그 무슨 뭡니까 바닷가로 이렇게 아예 들어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동반자살이기보다는 내가 자식을 살해하고 예. 나도 죽은 거죠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살해하고 죽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크게 보면 동반해서 이제 같이 죽은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보면 참 그 문제들이 이제 그 다양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70년대의 이야기잖아, 이야기는. 근데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관점으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뭐 쪽방촌도 있고 또 동반자살하는 것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334쪽의 밑에서 여섯째 줄 보세요.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이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걷니? 다 말도 못하게 지독한 가난뱅이 들 뿐인 걸. 여기 지독한 가난뱅이라 동그라미. 지독한 가난뱅이. 그냥 가난뱅이가 아니고 지독한 가난뱅이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는 표현이에요. 이게 표현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지독한이란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가난뱅이란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는 표현이라고 하나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거 알아두시고. 자, 335쪽. 335쪽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첫째 줄 나오죠. 내가 상훈이를 만난 것은 5원짜리 풀빵을 굽는 포장친 구르마 앞에서였다. 여기다 밑줄 쫙 적으세요. 내가 상훈이를 만난 게.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급 제시인데 이걸 영어로는 플래시백이라고 해요. 플래시백. 여러분 소설 공부하다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플래시백. 소급 제시. 소급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소급한다 이런 말 들어는 봤죠. 한국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한다고 그러거든요. 기억을 더듬어. 그렇죠. 기억을 더듬어서 맞아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는 거. 이게 소급이에요. 기억을 불러오르기. 그러니까 환기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전문적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플래시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영어 몰라도 이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 자체를 국문학을 해도 플래시백 효과 이렇게 이야기 소급 제시라고 하지만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면 이런 말 안 써요. 알겠어요?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이 플래시백 이렇게 하여튼 써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공부란 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재 서술자나 인물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소급 제시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결국은 거기 337쪽을 볼게요. 337쪽의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337쪽의 마지막 단락 찾으셨죠? 자, 어느 날 337쪽 내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상훈이가 돌아와 있었다. 찾으셨죠? 그는 냉랭하고 남남스러운 남남 같은 얼굴로 나를 맞았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내 방에 있는 게 어땠어요?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나는 그가 비참하게 돼서 돌아오는 경우만 상상했지 이렇게 훌륭하게 돼서 돌아오는 경우를 전혀 예기치 못했으므로 우두망찰. 그럼 우두망찰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망연자실 같은. 그렇죠. 그거 비슷한 거죠. 거기 338쪽에서 13번에 보면 정신이 얼떨떨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우두망찰이. 약간 이제 우두망찰이 선불교의 용어 같은 말이죠. 잠시라도 도망갔다 어쩌고 나오죠. 결국은 다시 이제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작가가 상훈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써봐요. 상훈의 정체. 땡땡. 부잣집 대학생의 가난 체험을 위한 동거. 부잣집 대학생의 가난 체험을 위한 동거예요. 요게 상훈의 정체. 부잣집 대학생의 그러니까 가난을 그냥 체험하려고 온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게 아니라 나는 부르주아인데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9쪽으로 가겠습니다. 339쪽. 이걸 다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그 339쪽에 밑에서 한 10줄 정도 쭉 올라가 보세요. 밑에서 한 한두 줄 올라가면 끝에 이런 말 나와요.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한 것만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다. 소명이란 말은 여러분 그 기독교 다니시면 이게 부를 소자거든요. 명할 명자. 뭐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뭐 이러죠. 기독교에서는. 근데 하여튼 그 소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가난.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쓴다면 뭐냐? 사랑의 실패와 배신은 참을 수가 있어. 맞죠? 사랑의 실패와 배신은 참을 수 있어도 신분을 속이고 나의 꿈과 삶에 대한 신념을 희롱한 것은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상식
의미는 사랑, 뭐 배신 이런 거 참을 수 있는데 신분을 속였잖아요. 신분을 속여서 그런 나의 꿈과 삶에 대한 신념을 희롱한 건 못 속인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넘겨보세요. 거기 그 340쪽에 두 번째 단락에 두 줄 좀 밑줄 쳐보세요. 두 번째 단락 두 줄. 부끄럽고 말고 부끄럽다. 찾았죠?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줄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생활을 했다가 나중에는 끔찍하고 이제 부끄러운 생활을 한다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부끄러움. 그러니까 쉽게 쓰여진 시라는 윤동주의 시 혹시 아세요? 윤동주의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가 있어요. 나중에 써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제 되게 부끄러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341쪽에 보면 찾으셨죠? 거기 하나, 둘, 셋, 넷째 줄 끝에부터 볼게요. 앞에 이제 뭐 라디오 우그러진 양은 냄비 뭐 나오죠?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어제의 그것들은 서로 일사불란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되어 추한 무용지물일 뿐이다. 무용지물이라는 게 뭡니까? 쓸모없는 물건이죠. 무용지물.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단락에서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 무의미하고 더러운, 거기다 써보세요.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버린 나의 살림살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버린 나의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볼게요. 거기 마지막이 아니라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끝에부터 나는 우리 집안에 찾으셨죠? 거기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99냥 가진 놈이. 이런 말 들어봤죠? 내가 99만 원 있어. 그러면 9,900만 원 있어. 9,900 넘죠? 그러니까 9억 9천만 원 있어. 그럼 내가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10억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99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려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본 일이다. 그들의 빛난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 훔치려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난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맞죠? 가난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 거기 342쪽 그 밑에다가 좀 써보실까요? 가난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이렇게 써봐요. 가난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가난을 대하는, 이건 말로 할게요. 세 가지 태도. 자, 1번은 뭐냐? 가난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가난을 대하는 태도가 1번. 가난을 거부하는 자가 이 작품 속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두 오빠인데, 그렇죠? 왜 가난을 거부한, 지금 책을 읽으면 알죠? 사업에 실패하니까 동반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난을 뭐예요? 거부한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니까,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자라고. 그러면 가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도피, 혐오죠. 죽는다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 가난을 견디는 자예요. 2번은 가난을 견디는 자. 여기서 등장인물은 나, 봉제공장 아줌마. 이런 게 가난을 견디는 자예요. 자, 아까 여기 끝에 읽었죠? 유명한 말 뭐였어요?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다. 이 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내 가난은 소명이래, 소명. 하늘이 부여한 운명이래. 그러면 가난에 대해서 어때요? 순응한다는 소리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참 멋있는 말이에요. 가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죽어버리 이런 사람들은 거부하는 자라니까, 가난은. 두 번째는 내가 가난해. 현실은 비록 가난해. 그렇지만 이건 소명이야. 난 이걸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있어 없어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N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막 부자 돼가지고 이렇게 돼.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이 되게 잘 나갔어. 그러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 이게 엠법주의거든요. 이래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죽을 때까지 승승장구하다 죽었어. 이 의미가 있어요? 세웅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멋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가난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난을 훔치는 자예요. 가난을 훔친 자가 누구예요? 상훈과 아버지지. 맞죠? 지금 다 읽어봤잖아요. 네. 왜? 위장 취업을 해서 가난을 체험하는 거니까. 이건 가난을 훔치는 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관찰해. 요 혐오해. 그러니까 혐오를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아닌 척 하겠지요. 그러면서 혐오를 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가난에 대한 세 가지 태도는 1번 가난을 거부하는 자, 2번 가난을 견디는 자, 3번 가난을 훔치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작품은 주제를 하나로 이야기하라면 뭐냐? 자 써놓으세요. 중산층, 가로 부유층의 위선 비판. 중산층, 뭐 부유층, 중산층도 부유층이 들어가는 거니까 중산층, 부유층의 위선을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이 작품을 읽어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상훈이가 잘 읽어보면 어때요? 상훈이가 가짜 가난 체험을 했죠. 그러면 부유층이 빈민과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체험했을 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벽을 가식적으로 형성한 거예요. 그냥 체험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343쪽에 보면 작품 해설에 위선과 허영, 미화된 아름답게 변화된 가난이라는 뜻이고요. 1번 사춘기 소녀의 일그러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밑에 나오지만 40의 나이로 등단했어요. 되게 늦게 등단했죠. 박완서 작가가 40에 등단했어요. 그리고 장편 포함해서 110편을 창작했대요.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주로 이 사람이 쓴 게 뭐예요? 전쟁의 비극, 분단 현실, 중산층의 허위 의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신주의. 그러니까 물신주의라는 거는 이제 돈을 막 이제 되게 중시하고 이런 걸 물신주의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첫째 줄에 이 작품의 배경은 7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계층 분화와 갈등이 심해졌다는 게 나오죠. 그런 걸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위선, 사려 깊은 부자의 관심, 위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자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서 크게 보십시오. 다 자세히 볼 거 없어요. 거기 344쪽에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문제는 상훈이다. 그는 가난뱅이답지 않게 수리한 이목구비에 풀빵을 냅킨으로 싸서 먹는 꼴사나운 노동자다. 풀빵을 냅킨으로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 보기에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처지도 파악 못하고 멸치 눈깔이 징그럽다는 등 방이 좁지 않느냐는 등 안 입고 온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번이 뭐예요? 허영.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베너티라고 해요. 허영심이 있다는 말 들어봤죠? 그걸 이제 베너티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는 써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 허영. 그러니까 막 약간 현실에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될 거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허영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정작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상훈의 배신보다 가난을 못 견딘 가족의 동반자살 이야기다. 라고 나오죠. 화자의 엄마 친구인 봉제공장 아줌마에 의하면 엄마는 허영덩어리였다. 나의 아버지가 월급쟁이로 착실하게 돈을 벌 때도 엄마는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의리의리하게 사는 남들을 모두 시기의 대상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실직하자 기다렸다는 듯 목돈을 빌려 아버지를 사장으로 앉히고 사장 사모님이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집에서 쫓겨나 알거지가 되자 나만 남겨두고 자살. 정말 대책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피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써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야기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2025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345쪽에 미화된 가난 그 부분 보죠. 마지막. 미화된이라는 건 뭐냐면 아름답게 뭐 변화된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미화라는 건.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난이. 그렇죠.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은데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뭐 딛고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게 가난하지만 내가 가난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딛고 일어난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난을 경멸하고 두려웠던 가족을 대신해 살아남은 나에게 가난은 소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 소명도 한자를 이 소자를 보면요 왜 이렇게 쓰냐면 입구자에 칼도자잖아요. 칼도자. 그러니까 칼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부른다는 거거든요. 소명 이 소라는 게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임재를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불러들여 나를 이해가시죠? 하나님 목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런 것이 소명이거든요. 어쨌든 나는 엄마가 경멸한 가난의 억척스러움에서 발랄함, 힘찬 꿈틀댐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하늘을 가려 부엌을 만들.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정말 이런 곳에서 쪽방촌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사는데 가난의 냄새가 방에도 옷에도 이부자리에도 온몸에도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냄새에 길들여진 나는 뜨거운 쾌감을 느낀다. 이것은 가난의 실체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의식적으로 부정하고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대로 생각하는 반동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반동 형성이란 건 뭐냐면 이거 조금 이게 프로이드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반동 형성이란 말 좀 어려운데 내가 가난을 했지만 가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난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반동이란 말 들어보셨죠? 작용 반작용처럼 그 반동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는 건 뭐냐면 방어 기제를 세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방어 기제를 세 글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온 김에 방어 기제를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이제 대학생이시니까 이런 영어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방어 기제. 기제란 말이 어렵습니다. 장치라고 있는 기제라고 하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방어 장치, 디펜스 메커니즘.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는 건 뭐죠?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방어하다 보면 막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방어 기제거든요.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어 기제는 내가 수용이 불가능한 잠재적 불안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보시면 거짓말 할 때가 전혀 없진 않죠. 우리가 그 뭐죠? 이거 300만 원짜리 내가 핸드백을 샀어. 너무 이거 얼마 한 20만 원 주고 산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러서.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는 건 어쨌든 그 현실에서 나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고요. 미화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작품에서 가장 큰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런 자본주의 중산층의 위선에 대한 비판이에요. 읽어보면 맞죠? 뭐 그러니까 이 박완서 작가는 뭐라고 할까요? 그 중산층이나 부유층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하류층이 아니면 다 그냥 부유층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중산층 또는 부유층의 위선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난에 대한 세 가지 태도는 뭐라고요? 가난을 거부하는 자, 가난을 견디는 자, 가난을 훔치는. 자, 저는 이게 참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가난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그 목록화되진 여러분 알지 못했잖아요. 가난을 거부하는 자. 저 가난을 훔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네. 되게 센세이션. 그렇죠, 센세이션이죠. 가난을 훔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정말 이 작가들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 1강부터 쭉 14강까지 14분의 작가를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이 작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